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진시황의 출생 비밀과 유년 시절의 진시황의 성장 과정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중국 최초로 통일을 이룩한 진시황제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진시황제가 전국 통일을 이룬 후에 황제로서 이룬 공적과 진시황의 순행이라는 내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진시황의 업적과 공작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어서 진시황이 중국 전역을 5차례에 걸쳐서 순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태산에서 또 봉선제를 실시하는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진시황이 이 여러 차례 전국 순행을 통해서 이루었던 어떤 이야기들, 또 불로초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해볼 거고요. 오늘 이 시간 이후 다음 시간에는 진시황제의 최고의 악서라고 볼 수 있는 분서경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진시황이 죽게 되는 5번째 순행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시황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6개 국가를 순차적으로 멸망시키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시황제가 전국 시대를 마감하는 차원에서 육국을 멸하게 되는 사유를 각 나라별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한 나라를 멸망시킨 이유는 한 나라 왕이 자기 나라를 진나라에 바치기로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조나라, 위나라하고 연합을 해서 거꾸로 진나라를 공격하니 약속을 어겼다 해서 멸망을 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나라 조나라는 조나라 역시 맹약을 통해서 조나라의 볼모로 있던 왕자를 다시 진나라가 조나라로 돌려보냈더니 오히려 이 왕자가 나중에 조나라에서 대나라 땅으로 몸을 옮겨가지고 거기서 다시 진나라에 대항을 하니까 이 약속을 어긴 나라다 해가지고 조나라도 공격해서 멸망을 시키고 대나라까지 멸망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멸망시킨 위나라인데요. 위나라 역시 진나라에 복종하는 척 하다가 한나라 조나라하고 연합해서 진나라의 약속을 어기고 대항을 했으니 멸망을 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초나라 멸망 이야기를 하는데, 초나라 같은 경우는 진나라의 군대 중에서 초나라 쪽에 남군을 두고 있었는데 이 남군을 초나라가 함부로 공격했다. 그랬으니 그 대가로 내가 초나라를 공격하여 초나라를 멸망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연나라를 멸망시킨 이유는 연나라의 태자 단이 진시황 자기를 암살시키려고 했으니까 그에 대한 원망에서 진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해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나라는 진나라하고 외교 관계를 잘 풀어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외교 관계를 딱 끊고 반란을 일으키려 하니 내가 제나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진시황은 이 제후국들 6개의 국가를 하나같이 진나라와 맹약을 깬 나라, 그리고 배반을 한 나라라고 해서 응징 차원에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정복의 당위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진나라의 통일 업적은 진시황 스스로의 힘보다는 진나라의 자기 조상들의 혼령이 도와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당시의 승상이었던 왕관, 그리고 어사대부였던 풍겁, 그리고 당시의 정의였던 이사, 이 세 사람에게 내가 전국 통일을 이룬 만큼 나의 공적에 맞는 어울릴 만한 호칭을 한번 정해봐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황제라는 칭호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황제라는 칭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고대에 불리는 이름이 천황, 그 다음에 지황, 태황, 이 세 가지로 불려지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태왕이니 태왕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건의를 합니다. 천자 스스로 부를 때는 짐이라고 하세요 라고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스스로 그럼
내가 태왕의 태자는 빼고 그냥 뒤에 그 황자를 쓰겠다. 그래서 황자를 선택을 하고, 또 아주 오래된 상고시대 때 5명의 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희, 신농, 황제, 당요, 우순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쓰던 호칭인 제를 따와가지고 아까 얘기한 황과 제를 붙여서 황제라 부르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부를 때는 짐이라고 부르고 타인이 자기를 부를 때는 황제라라고 호칭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진시황은 자기의 죽은 선대 조상들의 시호를 정하는 것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선대 왕금이 죽고 나면 그 왕에 대한 시호를 정하는데 이것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첫 번째 전국 통일을 이룬 황제이니까 시황제, 최초의 황제다 이런 의미에서 시황제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후세부터는 순차적으로 2세, 3세 뭐 이렇게 해서 만세까지 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황제의 이름을 2세, 3세 이렇게 붙여나가기로 한 거죠. 그래서 진나라의 시황제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 황제 2세는 호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3세까지 갑니다. 3세가 자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일 진나라는 전국을 통일한 지 약 14년 만에 진나라 백성들의 봉기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말처럼 통일 진나라는 3대를 못 가고 만 것입니다. 아주 짧은 역사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통일 진나라의 역사는 14년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이 진시황제는 중국의 그 오덕, 그러니까 오행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오덕에는 처음과 끝을 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요일에서 많이 얘기하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그래서 고대 황제 때는 토덕이라고 오행을 말했고, 하나라 왕조 때는 목덕, 나무목, 그 다음에 은나라 왕조 때는 쇠금자에서 금덕, 그리고 진나라의 직전이었던 주나라 왕조는 불화자를 쓴 화덕,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진시황 입장에서는 주나라의 불은 이길 수 있는 게 물이다. 불은 물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진나라는 수덕, 물수자의 수덕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서 황하강의 이름도 황하강이라고 부르지 않고 덕수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에 이제부터 진나라가 통일하고서는 한 해의 시작도 1월이 아닌 10월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걸로 바꾸고, 또 기본 의복과 그 진나라를 표식하는 그런 깃발 이런 것은 색깔은 모두 다 검정색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나라의 백성들을 부를 때에도 검수, 그러니까 검은 머리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검수, 백성들을 검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숫자는 6을 숭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수레의 어떤 바퀴의 너비도 6자, 그리고 6자를 한 보로 말을 하고, 수레를 끄는 데 있어서 수레 한 대당 6마리가 끌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6에 대한 숫자를 중요시하고, 또 진나라는 말 그대로 법을 엄격히 시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통일을 한 후에 이 진나라가 그만큼 영토가 넓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승상인 당시의 왕관이라는 사람과 여러 신하들에게 이 많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의견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승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제분들, 그러니까 왕자들을 먼 나라, 특히 이제 연나라 땅이라든지 제나라, 뭐 초나라 땅 이런 땅이죠. 이런 먼 나라 제국에 임명을 해가지고 봉공국가를 실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청을 했지만 오직 딱 한 사람, 당시의 정유였던 이사만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나라 때처럼 자기의 자제들에게 땅을 분봉을 하게 되면 훗날에 그 후손들끼리 싸우고 분쟁만 자꾸 하니까 그걸 또 막을 수도 없게 되고 결국은 제후들끼리 싸움이 또 일어나니까 이거는 이롭지 않다. 그러니 제후들을 왕의 왕자들, 아들들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소리를 듣고 진시황이 이사의 말이 옳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진나라의 여러 그 땅들을 36개의 군으로 나누고 거기 군마다 수, 그러니까 군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행정관료를 두고 또 그 군의 위, 그러니까 군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경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경찰청을 두었고 또 감군으로 감독을 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감독원이 되겠죠. 그래서 군현을 설치해서 제후를 두지 않고 국가에서 직접 관료를 파견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상당히 지금으로 생각하면 당시 고대이지만서도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제도를 실행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한 이후에 각종 개혁과 변화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도량의 통일, 그 다음에 무게의 통일, 뭐 길이 통일 이런 것들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척도에 대한 통일을 이루는 거죠. 예를 들면 한말, 쌀을 세는데도 한돼, 한말 여러 가지 측정 단위가 있는데 이게 지역별로 아니면 어떤 장소별로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량의 무게와 뭐 길이를 하나로 통일할 이유가 있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호비라는 걸로 기준치를 딱 하나로 정해서 통용을 시키는 겁니다.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와 같이 도량형의 통일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경제적인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렇게 도량형 통일을 통해서 측정 단위가 똑같아지게 되면 거래상의 물류도 확대될 것이고 또 활성화될 것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의 이동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경제에 대한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그 한국에서는 자동차가 나올 때 킬로미터, 뭐 시간당 몇 킬로 간다 이렇게 표시를 하지만 지금 저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맨 마일로 표시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환산을 해야 되고 좀 복잡하고 그러죠. 근데 이게 통일이 똑같이 된다면 뭐 외국에 나가도 어떤 거리를 측정하거나 이러는 데 있어서 혼란스럽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도량에 대한 길이, 무게 이런 것에 대한 통일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저도 뭐 학교를 다니면서 단위에 대한 그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단위에 대한 통일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수레바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레바퀴의 폭을 동일하게 만들 수 있도록 통일시켜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현대로 치면은 뭔가 이제 표준화하고 뭐 규격화하는 그런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진나라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문자에 대한 통일입니다. 자, 이 문자에 대한 통일이라는 것은 진나라가 통일하고서 10년 만에 완전히 뭐 바뀌어지겠습니까? 우리로 치면 지금 제주도 방언을 잘 못 알아듣잖아요. 뭐 거리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문자의 통일, 언어의 통일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려운 건데 일단 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이 문자라는 것은 어떠한 소통과 정보 전달을 얼마나 신속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문자의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나 봐요. 그 중에 이제 소전, 뭐 예서 이렇게 글자의 형태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글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정상, 그러니까 행정상 필요한 공식 문자를 쓰기 위해서는 하나로 통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나라가 법치주의 국가고 법에 따라서 어떤 규정을 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 관료들이 기록을 남기거나 이럴 때 서로 다른 문자를 쓰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전이라고 해가지고 글자에 대한 어떤 기준을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을
실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진나라는 함양으로 그 당시 수도가 이제 함양이었는데 전국의 좀 부호 그러니까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을 한양으로 약 12만 호를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어떤 확장을 위해서 각 지방에 있는 부호들을 이제 수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정책도 핀 거죠. 그리고 또 이 위수, 함양에는 그 위수라는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 위수의 남쪽, 강의 남쪽에 상림원을 짓고 또 장대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궁들을 짓는데 이 장대궁은 진시 황제가 직접 업무를 보던 그런 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나라의 함양 그 근처에 서안 시안 근처에는 궁이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국을 통일하면서 제후국을 멸할 때마다 그 제후국에 있었던 어떤 건축 양식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궁궐을 여러 채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와 같이 많은 궁들을 져놓고서 궁과 궁 사이를 연결을 시키는 그런 구름다리도 놓고 또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주각도 만들고 여러 제후국의 그 패턴으로 만들어진 궁에다가는 많은 제후국에서 가져왔던 어떤 종이나 북 이런 것들로 궁궐을 채워놓고 또 그 궁궐 안에 많은 미인들을 같이 살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연도별로 진나라의 어떤 흐름을 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원전 221년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하고 딱 1년 지나서 기원전 220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수의 남쪽에 신궁을 짓고 극묘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에 또 감천궁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천궁에 있는 장소로부터 진시황 황릉에 있는 여산까지 용도, 그러니까 용도를 놓는다는데 이 용도는 길 양쪽으로 담장을 쌓은 그런 차단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될 수 있는 직선로가 되는 거죠. 이러한 용도를 설치하고 또 치도를 닦기 시작합니다. 이 치도라는 것이 함양성에서 사방팔방으로 직선으로 빨리 닿기 위해서 직진도를 놓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고속도로를 만들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도로를 직진으로 놓는다라는 건 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교통의 흐름을 상당히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는 많은 토목공사와 인원들이 투입이 되겠지만 중국의 진나라는 통일 직후부터 각 제국까지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진도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직진도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진시 황제가 전국을 통일하고 그 넓은 지역에 제후들을 놓은 게 아니라 행정 관료들을 놓고 군현제를 실시하잖아요. 하지만 이 진시 황제는 황제로서 궁궐 안에만 있기에는 너무나 답답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제국을 조금이라도 더 챙겨보자라는 차원에서 그랬는지 순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통일하고 난 바로 1년 뒤부터 첫 번째 순행을 시작을 해서 진시황이 죽게 되는 기원전 210년까지 약 10년 동안 5차례에 걸친 중국 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 내용은 이 순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20년 첫 번째 순행을 떠납니다. 첫 번째 순행은 수도 함양에서 아주 가까운 서북쪽에 위치한 농서와 북지를 순행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순행은 아주 가까운 곳에 서북 지역을 다녀온 거죠. 아마도 그동안에 이제 그 동쪽 지역을 통일시키느라고 힘을 쓴 만큼 이번에 통일을 하자마자 첫 번째 순행기로는 서북쪽 오랑캐나 융지방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원전 219년 통일을 한 지 2년 뒤죠. 두 번째 순행에 나섭니다.
자, 이때 두 번째 순행부터 좀 본격적으로 순행이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동쪽으로 노나라와 제나라 쪽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 노나라 지역의 취역산이라는 곳에 올랐다가 다시 태산에 올라서 봉선제를 하늘의 제사를 지냅니다. 봉선제. 자, 진시황이 왜 굳이 이 멀은 함양 수도 근처에도 산들이 많은데 이 태산까지 제나라 지역 임치 땅, 제나라 옛날에 임치 수도 바로 밑에 쪽에 있는데 이 태산까지 와서 봉선제를 지냈을까요? 여기에 이제 많은 궁금증이 있는데 역사가들이 좀 이야기하기로는 진시황 스스로가 물론 뭐 이 태산에서는 좀 그래도 떨어져 있지만 출생이 조나라의 한단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중원에서 태어난 거죠. 또 이 태산이라는 지역이 주변이 전부 다 평야입니다. 거의 평야입니다. 그래서 이 태산 하나만 은뚝 서 있는데 거기에서 봉선제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중국의 어떤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산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이 사기에서는 이 제나라와 노나라에는 공자 이후에 유생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유생들을 이끌고서 태산에 봉선제를 올라러 가는데 오르다가 비가 와가지고 큰 나무 밑으로 몸을 피하게 되었고 비가 오는 바람에 이 봉선제를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이때 유생들이 황제가 봉선제를 하는데 날씨도 안 도와주니까 유생들이 약간 비웃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제는 아마 나중에 이제 그 분서갱위에서 유가들을 갱 속에 생매장시키게 된 어떤 근본 시발점은 봉선제를 실시할 때 유생들이 그 봉선제에 비왔을 때 박수 쳤던 것 때문에 아마 시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봉선제가 끝나고 다시 북쪽으로 내려와서 양보산이라는 곳에 다다라서 거기서는 땅에 지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거기서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석을 세운다는 건 자기 업적을 돌에 새기는 거죠. 첫 번째 비석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 비석의 내용이 앞으로도 이제 비석을 여러 번 세웁니다만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통일을 이루게 된 업적 그리고 진시황이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이와 같이 황제가 됨을 부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땅에 제사를 올리고 난 다음에 추가로 동쪽으로 황현과 취현이라는 지역을 들른 다음에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낭야까지 와서 또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와서 비석을 세우는데 역시 이 비석 내용에는 통일 후에 진시황의 업적을 기록해 놓고 또 이 중에서 농업을 숭상하고 상업을 경시하는 그런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지역마다 이 풍습이 다른데 이 풍습을 또 통일시켜야 한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도량과 문자를 통일시켜야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그 비석에 세워져 기록되어 있던 거죠. 그리고 지방 관직에 대한 어떤 안분, 그 다음에 신분의 존귀에 대한 확립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차별과 차등을 철폐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도적들을 퇴치해서 세상이 평화로워졌다라는, 그러니까 진시황의 통치 공덕을 부각한 그런 비석들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제나라 지역, 그러니까 동해 가까이 와서 서불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서불이 동해 바닷속 속에 삼신산이라는 데가 있다. 이 삼신산,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이라고 불리는데 이 산에는 신선이 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선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면 불로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거기에서 서부를 아이들 아주 이제 목욕제기 시켜서 선남 선녀로 뽑아가지고 함께 신선을 찾아가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서불이 불로초를 찾아서 동해 바다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때 그 서불이 여러분들 제주도의 정방폭포까지 가면 거기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불로초를 찾아서 서불이 제주도의 정방폭포까지 왔다 갔다라는 글을 그 정방폭포 옆 바위에 새겼다고 하는 그런 서불과차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과연 서불을 제주도까지 보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거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 역사 속의 인물이 또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 뭐 이런 그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서 진시황이 이제 2차 순회에서 다시 방향을 돌려서 이번에는 이제 다시 함양 쪽으로 돌아오면서 거쳤던 길이 이제 팽성에 와가지고는 사수에 빠졌던 주정, 그러니까 이 주정이란 건 뭐냐면 하나라, 옛날 고대 하나라 때 우임금이 만든 9개의 주를 상징하는 그러한 그 밥솥인데요. 이거를 대대로 천자가 되는 사람들의 나라가 물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라 다음 은나라, 주나라 이런 식으로 쭉 물려왔는데 진나라가 옛 주나라를 멸하고 그 주정을 빼앗아 가지고 함양으로 가지고 오다가 사수라는 곳에서 빠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한 진시황이 그 사수에 빠진 주정을 찾고자 그 물속에다가 천여 명의 수색하는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찾기를 했다. 근데 결국은 찾는데 실패를 한 게 되죠. 그래서 실패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돌아올 때 또 회하라는 그 물을 건너서 형산과 남군에 이르러서 장강을 타고 상산 쪽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상산까지 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며칠을 이동하지 못하고 상산의 지역에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상산 지역에 상군이라는 신에 대해서 그 자기 잘 아는 박사들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상산의 신은, 상군은 요나라 임금의 딸이면서 동시에 순임금의 아내였는데 이 상산 지역에 묻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마 신이 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진시황이 아니 내가 황제인데 황제가 나아갈 길을 방해한 이 신, 상산의 신을 죄를 물어가지고 죄수였던 당시에 3,000명 정도를 동원시켜가지고 이 상산 전체의 산을 나무를 싹 베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산 전체를 벌거숭이 상한으로 만들었다라고 사마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황제의 권력에 도전하는 그러한 자연의 힘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사람을 동원해서 사나라 전체를 벌거숭이 상한으로 만들어버리고 무관을 거쳐가지고 함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게 진시황의 2차 순행 경로입니다. 이 경로에 대해서는 제가 지도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니까 뭐 쫓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3차 순행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3차 순행은 기원전 218년에 이루어집니다. 자, 이때는 동쪽으로 뭐 유람 차원에서 떠난 것 같습니다. 함양을 출발해서 함곡관을 지나서 양문 지나서 방랑사라는 곳에 들렀는데 이때 도적대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진시황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은 도적대인데 이때 도적대가 장량시킨 청해 역사가 진시황을 죽이려고 쇳덩어리를 집어던진 온량거에다 집어던진 그런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시에 자기를 해치려고 했던 사람을 잡기 위해서 수배령을 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진시황은 3차 순행에서 지부산이라고 해서 동쪽 동해바다가 보이는 그런 산이라고 합니다. 이 지부산에 올라가지고 비석을 또 남깁니다. 그리고 동관에
비문을 남기고 이렇게 이제 두 건대 비석을 남기게 되죠. 근데 이 비석 내용에 또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통치를 너무 잘해가지고 백성들과 관리들이 모두 비석 세우기를 간청을 해서 내가 비석 세우고 싶어서 세운 게 아니라 간청을 받아서 세웠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3차 순회에서는 낭야를 들른 다음에 상당을 통해서 함양으로 또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진시황은 함양성에 안에서 자기 신분을 숨기고 자기 무사 4명을 끌고 밤에 몰래 외출을 했다가 또 함양성에서 난데 아닌 강도를 만나가지고 문제가 될 뻔했는데 가까이 있던 무사들이 그 강도를 해치우고 나서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제 그 강도를 잡기 위해서 또 20일 동안 관중 지역, 함양성 위주의 이제 관중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 지역을 20일 동안 사차째 뒤졌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기원전 215년, 그러니까 218년 3차 순행 이후에 한 3년 뒤죠. 4차 순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연나라 쪽으로 갑니다. 옛날에. 그래서 연날에 갈석이라는 곳까지 갔다가 거기서 연나라 사람 중에서 노생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노생이라는 사람이 신선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노생을 보내서 또 신선을 찾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은 이상하게 불로초, 신선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다닌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4차 순행 때 또 비문을 남기는데 어떤 비문을 남기냐면 성곽을 허물고 제방을 헐어서 막힌 길을 통하게 했고 백성들은 편안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노가다에 동원을 했는데 백성이 평온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길을 막 고속도로를 많이 뚫기 시작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그 지역에 한종, 뭐 후공, 석생 이런 사람을 시켜가지고 또 불로초를 구해오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군길로 돌아서 다시 함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연나라 사람이었던 노생이 신선을 찾아서 바다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귀신에 관한 예언서를 이제 써가지고 바칩니다. 근데 이제 녹도서라고 하는데 이제 예언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예언서에 어떻게 써있냐면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자라고 쓰여져 있는 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랑캐 호자니까 북쪽의 호인, 그러니까 오랑캐라고 생각해서 진시황은 이제 몽염장군을 시켜가지고, 몽염장군은 나중에 몽염열전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몽염장군을 시켜서 30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오랑캐인 호인을 치고 또 하남 땅을 점령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황이 33년째 되던 해인데요. 죄인이라든지 노비라든지 뭐 이런 장사꾼들을 동원해가지고 징발을 해서 또 중국에 지금까지 북쪽에 오랑캐들을 쳤지만 또 중국 남쪽에는 또 계림, 그 다음에 상군, 남해 이런 지역들, 지금 베트남 쪽을 말하는데요. 이런 남쪽의 땅들을 점령하게 만들어서 이 죄인들로 하여금 그 지역을 지키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시황은 이 시점에 서북쪽으로는 흉노와 융족을 막았고 남쪽으로는 이제 월남 쪽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막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차 순행이 이루어집니다. 그 5차 순행은 한참 뒤에 기원전 210년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 5차 순행이 진시황의 마지막 순행이 됩니다. 자, 이때 진시황은 5차 순행에서 예전에 초나라 지역, 그리고 오나라 지역, 그리고 회계와 그리고 낭야, 이 동해안 쪽을 들렀다가 사구에서 사망을 하게 되죠. 자, 제가 여기까지 진시황의 순행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시황이 통일을 하고 나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 오래된 시절에 그런 것이고, 둘째는 그런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또 백성들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시황 얘기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분서갱유와 그리고 아방궁을 짓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직진 도로에 대한 건설 내용, 그 다음에 5차 순행 과정에서 죽음을 맞게 된 진시황과 죽음 이후에 진나라의 2세 황제 호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문학TV 고경이었습니다. 제 왼쪽에 제 사진 눌러주시면 구독 신청되시고요. 제 오른쪽으로는 지난 진시황 편 1편과 기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 올려놨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